그날 아침 서울은 여전히 숨결처럼 부드러운 옅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아침 6시 30분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유리빌딩들 위로 아직 해가 솟아오르기 전에 레조넌스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무대 조명을 켜고 배전반을 점검하고 녹음 부스에 공기청정기를 채워 넣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깨닫기 전에 제가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준비해 두었기에 레조넌스는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다고 느꼈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열기 전까지는요. 메일 제목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조직 개편 및 향후 방향성, 긴급 미팅,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인사팀의 월요일 기습회의가 좋은 소식인 경우는 드무니까요. 그래도 저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비 도구를 정리하고 카메라 모니터를 닫고 크리에이티브 팀을 위해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그저 지나치게 조심성이 많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후 4시 58분, 사람들이 퇴근 준비를 할 무렵 저는 비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슈트 차림에 인턴 같은 미소를 띤 젊은 대표, 박민준이 제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인사팀장인 최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과 만족감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광고 대본처럼 세련되고 연습된 목소리였습니다. 김 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기 조직 개편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런 회의에 숱하게 참석해봤기에 그 리듬, 단어 선택,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어조 변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짧고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IPO 기업 공개 단계를 앞두고 운영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구조 조정 계획의 일환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그 말은 항상 누군가가 당신의 것을 빼앗아가기 직전에 하는 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 이사가 즉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퇴직금 및 위로금 세부 사항은 이메일로 발송될 겁니다. 사원증과 열쇠를 반납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사원증을 풀고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2005년 제가 직접 라벨을 붙여두었던 11개의 열쇠들. 탁자 위에 내려놓자 쇠들이 부딪히며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긴 챕터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 대표는 열쇠를 바라보며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솔직하게 말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최 이사가 준비한 대본의 마지막 줄을 읊기도 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날카로운 강바람이 유리 통로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빛나는 레조넌스 스튜디오 간판을 지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18년. 저는 이곳이 지하실의 작은 부스에서 5개의 촬영장과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제작단지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환기구에서 나는 바람소리, 장비가 과열될 때 나는 타는 플라스틱 냄새, 심지어 주말에 편집실에서 몰래 잠을 자는 직원이 누구인지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남은 건 해고 통지서와 너무 길게 늘어지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대표는 여전히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CFO 재무이사와 통화 중이겠죠.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회색빛 서울의 퇴근길 정체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레조넌스의 불빛이 공연이 끝난 무대처럼 흐릿해지며 멀어졌습니다. 18년의 헌신이 1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저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빗방울이 앞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히터를 켤 때까지 핸들을 잡은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따뜻한 방 어딘가에서 저녁 커피를 마시며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쳤는데 옆으로 밀려나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말 뒤에 따르는 침묵을 이해하실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고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비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은 비가 더 느리고 무겁게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의 침묵 속에 도시를 잠기게 하려는 듯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은 웃음이고 반은 한숨이었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어쩌면 과소평가당해본 사람들만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도시나 밀려났던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성이 아닌 분노로 해결하는 복수가 아닌 지성을 통한 조용한 정의 실현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챕터는 여러분을 가장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미소 짓게 해드릴 거라고 약속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5층에 있는 제 작은 아파트는 여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정돈되어 있고 조용하고 너무 고요해서 베란다 난간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코트를 걸고 가방을 식탁에 두고 잠시 멍하니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오늘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더 이상 레조넌스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생강차 한 잔을 끓여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인계사항을 몇 자 적으려는데 새 이메일 아이콘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최 이사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회사 자산 전량 반납 확인건.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람을 자를 때조차 그들은 영혼 없는 시스템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대신 책상 옆에 있는 원목 수납장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저 말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오래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사이에서 제 글씨로 라벨이 붙은 얇은 파일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2005, 김명숙 단독 명의. 저는 그것을 꺼내 얇게 쌓인 먼지를 불어냈습니다. 순간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2005년 레조넌스는 서울 남쪽의 낡은 건물 지하실을 빌려 쓰던 6명짜리 소규모 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고 카메라 몇 대와 우리만의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꿈밖에 없었습니다. 회사가 현재 위치의 건물 임차를 신청했을 때 은행은 신용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 이름으로 임대 계약을 맺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창립자였던 강 사장님이 작은 껍데기 집에서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일을 믿어줄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으면 돼, 명숙 씨. 명숙 씨가 없으면 우린 내 차고에서 일해야 할 판이야.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무모했던 게 아니라 그 일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계약서상에 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갱신 때마다 법무팀에서 돌아오는 계약서 사본에는 여전히 임차인 김명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낡은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인쇄는 흐릿해졌고 빨간 인주는 거의 사라져갔지만 제 이름만은 대낮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록 갱신조항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갱신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상단 모서리에 적힌 만료일은 8월 1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8월 3일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잊어버린 겁니다. 건물 소유주, 즉 저에게 이메일 한 통, 공식 통지문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IPO 일정을 쫓느라 전략회의와 브랜딩 토론에 너무 빠져 있어서 회사 전체의 기반이 제 서랍 속에 묻힌 종이 한 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책상 스탠드를 켜고 더 많은 옛 기록들을 뒤적였습니다. 그 초기 시절의 모든 유지 보수 청구서, 청소 계약서, 보안업체 계약서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가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에 많은 계정이 제 개인정보로 등록되어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저에게 등을 돌릴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차는 이미 차갑게 식었습니다. 펜을 들어 포스트잇에 짧은 메모를 적어 계약서 위에 붙였습니다. 8월 1일 만료. 갱신 요청 제출되지 않음. 현재 상태. 임차인 계약 위반. 멍한 기분 반. 재미있다는 기분 반으로 그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남들이 잊어버린 무기를 막 발견한 사람처럼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어두운 물결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일렁였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밀어냈고 아주 잠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쁨에서 우러나온 미소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놓친 디테일을 기억해냈을 때 나오는 조용한 미소였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한 번 더 정독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내 열쇠를 가져갔지만 자물쇠를 쥐고 있는 게 나라는 건 잊었어. 그 말은 빈방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운명의 장난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타인을 위해 쌓아 올린 것들은 그들이 아무리 잊으려 해도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파일초를 덮고 스튜디오 오픈 첫날 창립 멤버들과 찍은 낡은 사진 옆에 두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고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18년 후 그 첫 벽돌을 기억하는 사람이 저 혼자 남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불을 끄고 스탠드 불빛만이 파일 표지를 비추게 두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조용한 생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도 씁쓸함도 아닌 그저 모든 시스템 안에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공기 중에는 지난밤 비의 냉기와 습기가 여전히 남아 조용한 경고처럼 제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책상에 앉아 임대차 계약서 2005 김명숙 전용이라고 적힌 파일처를 응시했습니다. 제 머릿속의 모든 디테일은 지난 18년 동안 매일 아침 제가 켰던 무대 조명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깨어있게 하는 건 카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임대 갱신을 잊었다는 사실, 즉 그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뉴스를 스크롤했습니다. 레조넌스 홈페이지에 새로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민준 대표, IPO 준비 전략 발표, 디지털 크리에이티브의 새 시대를 열다. 클릭했습니다. 사진 속 박 대표는 무대 중앙에 서 있었고 그 뒤로 거대한 LED 스크린에 효율성, 비전, 성장이라는 단어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해 보였고 어쩌면 조금 오만해 보였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던 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에게 저는 운영비용, 즉 재무제표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사라져야 할 숫자에 불과했겠죠. 서울 어딘가에서 박 대표도 아침을 시작하고 있겠지만 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일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의 회의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10층 회의실, 유리벽, 밝은 조명.
CFO인 스콧 한국 이름으로 서 이사라고 합시다. 이 이사회 앞에서 재무 차트를 발표하고 있을 겁니다. 비용 비율, 수익 마진, 이비타 추이가 화면에서 빛나고 있겠죠. 서 이사는 회계사들이 평결을 읽을 때 쓰는 그 건조하고 절제된 톤으로 말했습니다. 인건비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운영부서는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IPO 전에 최소 20%는 삭감해야 합니다. 박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침묵했습니다. 그도 사실인 걸 알았으니까요. 그가 만난 모든 투자자가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생산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고정 비용을 줄일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 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명숙.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하고 말은 적지만 월급은 많이 받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중년의 여성. 거의 20년 가까이 존재해온 고집스러운 비용. 한때는 저를 존경했지만 이제는 숫자가 그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 팀장 같은 자리를 정리하면 다음 분기 보고서가 얼마나 개선되나? 서 이사는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분기당 약 1억 5천만 원, 업계 평균 이하로 운영비를 낮추기에 충분합니다. 박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끗한 데이터를 원해 감정은 빼고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왔고 인사팀장 최 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신가요? 건물의 인프라를 이해하는 건 김 팀장님 뿐이에요. 전기와 카메라 시스템을 그분만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박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없어, 최 이사. 레조넌스가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해. 최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집에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수증, 서류, 청구서, 계약서를 더미별로 깔끔하게 분류했습니다. 회사가 법인 등록도 되기 전인 초기 시절 제 개인 계좌로 납부했던 2007년 공과금 내역서를 보았을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회사를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표는 촬영 도중 정전이 되거나 과부하로 발전기에 불이 붙었던 밤들을 기억이나 할까요? 자정까지 남아서 고친 건 저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제가 설치한 조명 아래서 창의적인 미래에 대한 영상을 계속 찍어댔습니다. 그날 오후 박 대표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최 이사가 해고 진행 현황 1단계 완료라는 짧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세히 읽지도 않고 맨 아래 서명했습니다. 저의 18년이라는 시간이 두 줄의 문장과 서명 하나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는 펜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원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성장을 위한 삭감, 더 큰 목표를 위한 작은 희생. 그는 그토록 원하던 깨끗한 숫자들이 알고리즘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결함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을 잊어버렸다는 결함 말입니다. 그날 밤 그가 투자자와 통화하며 IPO 진행을 자축하는 동안 저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낡은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를 펴놓고 빨간 펜으로 조항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의도적일 만큼 차분했습니다. 시계바늘이 9시를 넘기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박 대표와 우리 둘 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IPO를 위해 저는 모든 사람이 대체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될 순간을 위해 저는 스탠드를 끄고 서류를 모은 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8월 3일, 그들은 잊었다. 내일 제가 무엇을 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영원히 침묵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요일 아침 며칠간의 비 끝에 하늘이 뜻밖에도 맑게 개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제 작은 아파트를 환하게 비췄지만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틀 동안 10번째였습니다. 모든 줄을 외울 정도였지만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의미의 층을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상처와 명료함 그 어딘가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이것을 끝내라고 저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어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준호 변호사. 준호는 레조넌스가 아주 작은 스튜디오였을 때 제 인턴이었습니다. 빠릿빠릿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항상 제게 계약서부터 배선까지 건물 관리하는 법을 묻곤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로스쿨에 갔고 상업용 부동산 전문 로펌을 개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김 팀장님?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도움이 필요해. 제가 말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문제야. 예전 회사 계약.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원본을 아직 가지고 계세요? 내가 직접 서명했으니까. 짧은 침묵 후 준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쪽에서 갱신하는 걸 잊었군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좋아요. 당장 보내주세요. 그리고 팀장님, 아직 그쪽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2시간 후 우리는 시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제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훑어보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펜으로 빠르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는 해고에 대해 박 대표와 최 이사에 대해 인사팀의 차가운 이메일에 대해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만료일이 8월 1일이었다고 말했을 때 준호는 쓰던 것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했네요. 만약 그 날짜 전에 서면 통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임대 권리는 팀장님에게 귀속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법적인 임차인이 아니에요. 깔끔하고 완전하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팀장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분은 정당함을 느꼈지만 다른 부분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야, 난 이게 복수극이 되는 건 원치 않아.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원래 팀장님 것을 되찾는 거죠. 그날 오후,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내를 가로질러 오후의 햇살 속에 빛나고 있는 레조넌스 빌딩 앞을 지났습니다. 2층 창문을 통해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웃고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들의 일자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배경으로 사라지는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종결이라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간 모든 문서, 모든 공과금 청구서, 모든 유지보수 계약서를 스캔했습니다. 준호가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그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줄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서명일로부터 30일 후 효력 발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 서명을 위한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펜을 쥐고 앉았지만 바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운 건 아니었지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나도 그들처럼 변해가는 걸까? 차갑고 계산적이며 의리보다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으로 2007년 스튜디오 오픈 때 찍은 낡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창립 파트너였던 강 사장님은 예전에 말했었죠. 이 회사가 명숙 씨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걸 아무도 몰라.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이 기억하게 만들 겁니다. 펜을 내려 서명했습니다. 잉크가 긴 숨처럼 종이에 번졌습니다. 그것을 접는 것은 한 챕터를 닫고 결말을 아직 알 수 없는 다른 챕터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내용 증명 우편을 건물관리실로 보내고 공식적인 기록을 위해 전자소송 사이트에도 등록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달했습니다. 그들에게 30일이 남았어요. 팀장님, 시작되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이 일하게 두세요.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온 햇살이 아직 마르지 않은 서명을 비추며 폴더 위로 따뜻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의 규칙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이 열쇠를 달라고 했을 때 저는 건물 전체를 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에 서명한 지 3일 후 준호에게서 서류가 확인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일거리로 바쁘게 지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 시내 쪽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그곳 레조넌스 빌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밤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파도가 곧 덮칠 거라는 것도 알았죠. 4일째 되던 날 파도가 닥쳤습니다. 준호가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보낸 이메일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입주사들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가 30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최 이사가 그 메일을 열었을 때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날카로운 침착함이 몇 초간 무너지고 프로페셔널한 말투가 깨지는 그 순간을요. 하지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반응은 박 대표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가진 가장 필수적인 것을 방금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할까요? 답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날 저녁 레조넌스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레조넌스 스튜디오,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구조 조정 계획 실행으로 리더십 강화, 댓글에는 축하한다는 영혼 없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행간에서 저는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사를 잃게 생겼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 통제력을 과시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박 대표와 임원진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최 이사가 통지서 사본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대표는 그것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서명한 거야? 김명숙? 그는 마치 질 나쁜 농담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고됐잖아. 근데 여전히 임대 명의자라고? 모든 건물 기록에 그분이 주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며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항소할 수 있어? 회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계약서는 명확합니다. 그녀에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손에 든 파일을 넘겼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각도가 하나 있습니다. 부록 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임대차를 이용하거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개인 명의를 회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입증하면 법원에 통지 기각을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박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진행해. 그리고 최 이사. 언론 대응 문구 작성해. 이 사실이 새어나가는 거 원치 않아.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여야 해. 최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 어린 걱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은 직원을 교체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반격하고 있어요. 부록 3조를 걸고 넘어지네요. 저는 잠시 조용히 앉아있다가 피고섰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술적인 허점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우린 문제 없어요. 제가 다 검토했어요. 팀장님은 임대차로 이득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유지보수 비용도 사비로 냈잖아요. 그들에겐 승산이 없어요. 좋아, 제가 답장을 쳤습니다. 그들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게도 그래야 우리를 과소평가할 테니까. 그날 오후 박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벨이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긴장되어 있었으며
애써 정중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김 팀장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사로 오실 수 있나요? 저는 물이 화분 밖으로 넘치는 것을 보며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대표님. 전 더 이상 당신 직원이 아니니까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 하신 일의 법적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원만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적법한 걸 원할 뿐이죠. 그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신문에 박 대표의 짧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다가오는 IPO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따뜻한 기업 문화에 대한 준비된 대사들을 반복했습니다. 분노 없이 읽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기반이 이미 금 가고 있는데 말로 이미지를 템질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가 그들의 공식적인 법적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제가 개인 명의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불혹 조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스탠드를 켜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사 초기 시절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했던 유지 보수 및 보험료 청구서들 모두 제 서명이 있었고 미지급 상태였으며 환급받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스캔본을 준호에게 보내며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서류로 싸우고 싶다면 우린 숲을 보여주자. 잠자리에 들기 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고 감정의 마지막 흔적까지 씻어내려는 듯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레조넌스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원들이 아직 보지 못한 폭풍을 뚫고 나가는 배의 불빛처럼 창문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게임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더 이상 조용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면서도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청문회를 요청했어요. 내일 아침 10시 한선앤 리드 법률사무소에서요. 커피잔을 내려놓자 아파트의 고요함이 사라졌습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니 맥박이 빨라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변호사, 박 대표, 최 이사가 올 겁니다. 법적인 부분은 제가 맡을게요. 팀장님은 그저 침착하게 계시면 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 그 사람들과 18년을 일했어, 준호야. 침착한 건 내 전문이야.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저는 심플한 옷차림을 골랐습니다. 흰 셔츠, 회색 슬랙스, 가을에 즐겨 입던 얇은 남색 카디건, 강해 보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품위 있게 나타나면 그만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하니 준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정전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로 회의실에 다시 오니 기분이 이상할 뿐이야. 준호는 작게 웃더니 서류 가방을 열고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밝았고 밝은색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검은 슈트에 짙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그의 오른쪽에 앉아 노트북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회색 머리의 남자, 회사 고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 들어가자 박 대표가 고개를 들고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 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확실히 하러 왔을 뿐이니까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능숙한 목소리로 개인 임대를 기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과 승인되지 않은 상업적 이득에 대한 긴 법률 용어들을 읊어댔습니다. 저는 방해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박 대표가 손을 맞잡고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우리는 팀장님이 이 회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안겼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린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를 철회해 주신다면 합당한 재정적 합의를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제 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어 여러 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유지 보수 청구서, 서비스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가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김명숙 씨 개인 계좌에서 지불되었고 회사로부터 환급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김명숙 씨와 건물관리소 간의 오간 이메일에는 임대차로 인한 개인적 이익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신다면 증거를 하나라도 제시해 주시죠. 회사 변호사는 주저했습니다. 최 이사는 빠르게 파일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지만 박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돈이나 인정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저 공정함을 원했을 뿐이죠. IPO를 원하신다니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반을 지워버리고 미래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분노와 불신 사이에서 갈등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망치고 있어요. 우리가 쫓겨나면 얼마나 많은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지 알기나 해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어조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니요, 대표님. 전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상기시켜 드리는 것뿐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고 하셨죠?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저 없이도 회사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시라고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작게 헛기침을 하더니 박 대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저쪽이 맞습니다. 항소해도 승산이 희박해요. 제 조언은 제 협상입니다. 박 대표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10분만 쉽시다. 그가 방을 나갔고 최 이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준호가 숨을 내쉬며 저를 보았습니다. 완전히 압도하셨어요. 저쪽은 팀장님이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부터 청구서, 회사 생일카드까지 내가 다 챙겼다는 걸 잊었겠지. 10분 후 박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덜 긴장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김 팀장님,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에 동의해 주신다면 재정적 보상과 함께 공개 사과를 통해 기여를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에 섞인 자존심과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대표님, 제가 말했습니다. 제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계약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만료는 만료입니다. 그 건물은 더 이상 레조넌스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그러더니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회의는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챙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앞 유리를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쁨은 없었고 안도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닿았기 때문이겠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실제로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의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해지 통보의 법적 효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48시간 내에 비워줘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줄을 읽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소리칠 필요 없어. 제 시간에 도착하기만 하면 돼. 월요일 아침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준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안 나갔어요. 관리소에서 퇴거 명령서를 붙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법원 승인 떨어졌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전화기를 식탁에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상상해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는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8시 30분 벽시계가 짤막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내 블록 떨어진 곳에서 레조넌스 빌딩은 여느 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라떼를 들고 들어오는 최 이사, 새 리셉셔니스트와 잡담을 나누는 모습. 위층에서 오후 투자자 미팅을 위해 발표 연습을 하는 박 대표. 그들 중 누구도 몇 시간 뒤면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겠죠. 9시 15분, 1층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법원 집행관 2명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든 관리소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직행하는 동안 어린 리셉셔니스트는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10분 후 부동산 인도 명령 48시간 이내 퇴거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가 임원실 유리문에 깔끔하게 붙었습니다. 소식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2층, 3층 그리고 제작팀이 있는 층까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최 이사가 회의실에서 나오다가 그 종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떼어내려 했지만 비닐 커버 안에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박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단추가 풀린 재킷 차림에 얼굴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첫 줄을 읽고 그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눈에서 일렁였습니다. 변호사 불러 그가 낮고 날카롭게 명령했습니다. 최 이사가 허둥지둥 전화를 찾았습니다. 회사 변호사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항소할 게 없습니다, 대표님. 판결은 최종적입니다. 그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진짜로 해버렸군. 10분 후 유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베이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건물 측과 계약된 이사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간을 비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흰색 이사 트럭이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책상을 정리했고 어떤 이들은 멍하니 앉아 일하는 척했습니다. 층 전체가 테이프 뜯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불안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안에 없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제 차 안에 앉아 앞유리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예견한 대로 정확하고 적법하며 말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직 법에 의해 집행되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니 쓴맛이 저를 현실로 잡아주었습니다. 만족감은 없었고 기묘하고도 안정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박 대표가 걸어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듯 제스처를 취하며 크게 말했습니다. 몇몇 경제부 기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온라인에 퇴거 명령서 사진을 유출한 게 분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 이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떨며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돌보았던 건물이 종말을 위한 조용한 무대로 변해버렸습니다. 18년의 세월, 시스템 오류를 고치며 보낸 수많은 밤, 임시 퓨즈 하나로 조명을 살려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저는 한때 제게 지시를 내리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의자와 명패를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원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오쯤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 떴어요. 지역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 레조넌스 스튜디오 임대차 위반으로 강제 퇴거. 사람들이 팀장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게 놀라울 뿐이야. 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사건을 맡아봤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이긴 적은 드물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팀장님. 교훈이죠. 오후가 저물어갔습니다. 해가 낮게 깔리며 레조넌스의 유리 외벽에 반사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상자와 가방, 몇몇은 단체 사진 액자를 들고 하나둘 건물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대표는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여전히 빛나고 있는 2층의 레조넌스 스튜디오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투자자일 수도 아내일 수도 있겠죠.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관리소장은 경비원들에게 문을 잠그고 붉은 봉인 딱지를 붙이라고 신호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임대문의 입주 대기 중. 저는 그 단어들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건물이 작아지고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페인트 냄새만 나던 빈 공간이었을 때 강 사장님과 제가 직접 조명 그리드를 설치했던 시작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깔끔하고 적법하고 조용하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재즈가 방안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생각은 고요했습니다. 박 대표, 최 이사,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직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곧 새 사무실을 찾을 겁니다. 회사는 나아가겠죠. 그리고 저는 이 평온함 속에 머물며 법원에서 보낼 마지막 편지가 문 앞에 도착하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것이 도착하면 서명할 겁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의가 조용하고 정확하게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조넌스 빌딩이 봉인된 지 이틀이 지났고 서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뉴스는 경제면 하단으로 밀려났고 새로운 IPO와 유망한 스타트업 이야기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저 또한 아침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반사하는 한강을 바라보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폭풍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삶은 다시 느린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승리감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빈방에 서서 쏟아지는 빛을 받으며 마침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신문을 들고 들렀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에는 레조넌스 스튜디오 인수, 박민준 대표 공식 사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줄을 읽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새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다 넘겼대요. 이름은 유지하지만 본사를 판교로 옮긴다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거기가 어울리는 곳일지도 모르지. 이 도시는 그들이 시작하기엔 충분했지만 뿌리의 가치를 이해하기엔 부족했으니까. 준호는 잠시 저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실 거예요? 좀 더 쉬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걸 하실 건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하나 낼까 해. 스타트업 운영 및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안가품하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려고. 그가 웃었습니다. 김명숙식 정의 실현이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라고 안 불러. 재활용된 기억이라고 부르지.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옛 건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깨끗한 파란색이었습니다. 레조넌스 간판은 사라졌고 새로운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블룸 펄스 웰니스. 당신의 에너지가 시작되는 곳. 유리 너머로 화분들과 부드러운 조명. 잎사귀 무늬로 덮인 벽이 보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공구함을 든 젊은 직원 몇몇이 웃으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다른 리듬. 한때 야망을 상징했던 건물이 더 부드러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스스로 재배열하는 방법을 찾는 듯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길 모퉁이에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짙은 나무 문, 빵 굽는 냄새, 부드러운 재즈 음악.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건물이 잘 보이는 창가 제 지정석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음료를 가져다 주며 새 신문을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표지에는 박민준이 새 투자자들과 악수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새로운 챕터, 값비싼 교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빛의 리본처럼 일렁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전기 고장을 고치던 긴 밤들, 구내식당에서 젊은 직원들이 웃던 소리, 그리고 해고되던 날, 책상 위에 열쇠를 올려놓던 그 순간까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바랬지만 아름다운 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진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은은한 노란 스탠드를 켰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낡은 열쇠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건 만료되지만 영향력은 남는다. 자리에 앉아 새 노트를 펼치고 제가 들려주려 했던 이야기의 첫 줄을 적었습니다. 불평하려는 것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 가능하다고 불렸던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진짜 가치는 직함이나 월급 명세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요. 침묵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언제 깨야 할지 알기만 한다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마지막 문장을 마쳤을 때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 최 이사, 레조넌스 복도에서 함께 웃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불을 끄자 부드러운 스탠드 불빛만이 낡은 열쇠가 걸린 벽을 비췄습니다. 박수도 불꽃놀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 아는 조용한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소음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찾아오는 침묵입니다. 저는 방 안의 고요함이 제 안으로 스며들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또 다른 레조넌스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충성심이 저평가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있는 곳들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곳에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침묵하며 남들이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고 사실은 행동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오셨다면 묻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명수기 해지 통보서에 서명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자유의 상징으로 열쇠를 벽에 걸었을 때인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 조용하지만 강력한 되갚음, 침묵 속에 쌓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공정함이 실현되는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됩니다.